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 라이브에서 방송하는 책읽지라입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날씨는 이제 가을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밤에는 굉장히 선선하죠. 어,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저께랑 오늘이랑 서울 북 페스티벌 하더라고요. 시청 광장에서. 그래가지고 어제 사실 일정 때문에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봤는데 마당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책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시간이 되면 저녁에 가서 소개할까 했는데 이제 저녁에는 못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 앞에서 책 읽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잖아요. 우리가 좀 있으면 추석 연휴도 있고 같이 좋은 책들을 더 많이 읽으면서 이번 가을을 알차게 보내봅시다. 네, 서연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신간 소개, 신간 아닌 것도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선물 받거나 좋았던 책들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개의 책을 소개할 거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 찌라가 읽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책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차주 중에 그 책을 읽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권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4권을 다 소개할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인데 이렇게 됐나? 네, 수정님 안녕하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총 4권의 책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 책은 3대 육아 백서우님의 책인데 무면허 엄마 자발적 시집살이 이런 글이 눈에 띄어요. 그 글이 굉장히 책의 그 일러스트도 뭐라 그럴까요? 키치하다고 하나요? 굉장히 이런 옛날 국어 교과서를 보는 듯한 그런 그림이어서 굉장히 재밌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 3대 육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책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일러스트들이 예쁜데 두 번째 책은 쓸데없는 걱정 따위라는 책이에요. 당신의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 얼마일까? 그래서 여기도 일러스트 작가 섭섭님이 그려주신 예를 들면 앞에 일러스트들이 진짜 이렇게 귀여운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책이어서 두 번째 책이 쓸데없는 걱정 따위라는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나는 언제나 술래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또 실제로 에세이인데 또 예쁜 이런 사진과 골목골목의 술래의 그림들이 또 들어가 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3번 나는 언제나 술래. 그 다음에 4번은 표지 너무 노랑노랑 예쁘죠. 컬러도 좋고 괜찮다고 말하면 달라지는 것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 용기를 주는 작은 책. 그래서 좀 굉장히 혼자 마음이 힘들어질 때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하나씩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책 오늘 다 재밌는 책들 가지고 왔어요. 오히려 짧게 읽어서 좀 아까운 부분이 있을 만큼. 첫 번째 책, 무면허 엄마 백서우님의 3대 육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소개는 첫 번째 글을 읽다 보면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결혼할 무렵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것이라고는 잠시만 이렇게 하고 소개할게요. 상상조차 못했다. 나는 진심으로 시집살이가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광고 대행사에 다니고 있었고 테이크아웃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다. 주말에는 반드시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다녔으며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나가 번 돈을 다 쓰고 돌아왔다. 무엇보다 나는 못됐다. 못되고 게을렀다. 차려준 밥 먹고 회사만 다니면서도 엄마랑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댔다. 그런 내가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알면서도 선택한 이유는 전적으로 아이들 때문이었다. 남편은 너무 바빠 집에서 잠만 자고 출근했고 나 역시 회사를 다니는 처지에 살림까지 하면서 아이 둘을 보살필 자신이 없었다.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였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꾸미기 좋아하고 성질이나 부리면서 회사 다니던 아가씨가 아니다. 회사원이자 아내이고 무엇보다 엄마다.
우리는 조심스레 어머님께 손을 내밀었고 어머님께서는 그 옛날 국밥을 말던 거친 손으로 내 손을 덥석 잡아주셨다. 3대가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처음 1년은 소리 없는 전쟁 같았다. 다음 해는 폭풍 전야 같았다. 실제로 폭풍이 몰아친 적도 있다. 적응한 것 같으면서도 사소한 일로 기분을 망치는 때가 많았다.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 마음이 상했던 일을 꼽자면 놀랍게도 수저 차별이다.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님은 반드시 은수저를 챙기신다. 네, 때 아닌 은수저가 나오죠. 그런데 당신 것과 남편 것 달랑 두 벌이다. 아버님 살아계시고 아들 둘 낳아서 오순도순 사실 때 장만했던 살림 되시겠다. 어머님이 은수저에 애착이 있으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은수저의 손잡이가 휘어져 제대로 잡기도 어려울 것 같아 보였다. 나는 신혼 살림으로 장만했던 부부 숟가락을 슬그머니 내곤 했다. 그러면 어머님은 아이고 숟가락을 제대로 내야지. 아범 거 어디 있노? 다그치시며 굳이 낡은 은수저를 바꿔오게 하는 것이었다. 40년의 추억이 묻어있는 은수저도 아범의 숟가락이지만 분명 부부 숟가락도 아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미 며느리가 아니다. 게다가 나는 회사에 다닌다고 아이 둘까지 맡기는 신세 아닌가. 군말 없이 두 벌의 은수저와 아이들 캐릭터 수저까지 차리고 나면 나 혼자만 덩그러니 세 숟가락이다. 분명히 세 숟가락인데 장가시가 결결이 붙은 나무젓가락을 잡은 듯 서걱거린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것까지 마음에 박힐 때가 많다. 내 입으로 직접 꺼내자니 자존심 상하는 사소한 것들을 한참 후에 겨우 남편한테나 던져본다. 혼자 임금님 숟가락에 밥 먹으니까 좋냐? 저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은수저예요. 눈치 없던 남편은 급기야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한다. 언제부터 나한테 존댓말을 썼다고. 어이가 없다. 네, 좀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3대 육아라는 책이고요. 그 광고회사를 다니던 멋쟁이 여자분이 이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책으로 이제 만든 건데 저도 그냥 읽으면서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공감이 굉장히 됐는데 제 결혼한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정말 폭풍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러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리고 박태환님 물어보셨는데 책벌레 사이트 운영자님은 따로 있고요. 저는 책벌레에서 방송을 하는 책익지라입니다. 네, 지훈님 남편이 센스 있게 아내 은수저 사다 주셨으면 했는데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서운하지? 막 이렇게 그냥 하지 않을까? 네. 시집살이란 위와 같은 일들의 반복이다. 시어머니를 이해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서운하고 좀 적응하는구나 싶으면 또 힘이 드는. 하지만 이 모든 건 내가 자초한 일이다. 안락한 결혼 생활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으로 전향한 것도 나고 자식을 낳을 거면 둘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는 문을 열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며 어머님을 모셔오자 한 것도 나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힘들단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했다. 이 삶에 더 이상의 행복은 사치 같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가족 모두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여전히 식탁에는 두 벌의 은수저와 아이들의 캐릭터 수저 그리고 멀뚱한 나의 새 수저 한 벌이 제각각 놓여있지만 우리는 동그랗게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각자 아끼는 수저를 들고 말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시집살이의 그 서러움도 있지만 21세기 시집살이겠죠. 가족 간의 그 이야기들을 담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주제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아이를 처음 키우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이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공감되게 쓰여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우리 책벌레 듣는 분들 중에 주부분이 많진 않거든요. 주부분이 많다면 이 책의 선택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자격 없이 엄마가 된다. 막상 엄마가 되었는데 아무런 자질이 없다.
투정이나 부리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만 하다가 취업하고 연애한다. 그러다 어느 날 프로포즈라도 받으면 못 이긴 척 결혼이라는 걸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수룩한 살림 실력에 정신없이 헤매다 보면 덜컥 아기가 생기고 어느새 조리원에 누워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 역시 그렇게 엄마가 되었다. 나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육아서를 읽고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모으며 선행학습을 했다. 부푼 배를 안고 도서관을 쏘다니며 육아 코너의 책을 모조리 꺼내 읽었다. 하지만 아기를 낳자마자 깨달았다. 물컹거리는 신생아를 안을 줄도 모르는 현실 앞에서 책이란 그저 종이와 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아기를 낳고 나면 당연히 젖을 먹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젖이 돌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젖은 나오지도 않는 주제에 가슴이 엄청나게 아팠다. 힘껏 빨아도 나오지 않는 엄마 젖에 아기는 지쳤다. 기어코 인공 젖꼭지를 찾아 무는 아이를 안고 나는 좌절했다. 엄마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도 회의가 들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아니 제대로 되지 않는 모유 수유는 내 자존감마저 해쳤다. 원숭이도 제 새끼는 배부르게 먹이던데, 나는 원숭이보다 못하구나. 이대로 계속 모유 수유를 고수하며 아기의 배를 굶길 수는 없는 터라 마지못해 분유를 타며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모유에 집착했다. 흡사 젖소가 된 듯 억지로 미역국을 2사발씩 먹으며 스스로를 사육했다. 젖이 돈다고 소문난 음식은 죄다 해먹었으며 신통하다는 마사지도 받으러 다녔다. 숱한 노력에도 내 유축 성적은 초라했고 아기는 배가 고픈지 쉬이 잠들지 않았다. 눕히면 번쩍 눈뜨는 아기를 안고 깨달았다. 나는 다만 아기를 낳는 상황에 직면한 한 마리의 동물일 뿐 아직 엄마가 아니라는 걸.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세상에 없다. 무려 엄마가 당연직이라고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다. 네, 저도 이제 주변에 결혼하고 애 낳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다들 이 시기에 엄청 힘들어하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 가게 써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는 아이 손 붙들고 함께 울던 날들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러는 새 나는 하루가 다르게 엄마가 되어갔다. 아기를 안아들면 힘들고 무겁기만 했는데 힘들고 무거워서 얼굴을 살필 새도 없었는데 점점 아기띠 사이로 예쁜 얼굴이 보였다. 아기가 무거워질수록 살이 올랐다며 기뻐했다. 한 손으로 거뜬히 귀저귀를 갈고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픈지 잠이 오는지 알아차렸다. 그렇게 내가 엄마의 자격을 손톱만큼이라도 갖추었을 때 아기는 내게 엄마라고 불러주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어요. 글을 진짜 잘 쓰시는 필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육아를 하면서 겪었던 거를 굉장히 이렇게 공감 많이 가도록 적어진 그런 첫 번째 책 백서우님의 3대 육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책 3대 육아가 계속 더 듣고 싶다, 찌라가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1번 3대 육아를 말씀해 주세요. 네, 선미님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엄마들은 많이 공감이 갈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좋아요도 네, 눌러주시고요. 이순범님, 네. 표지가 특이하죠. 굉장히 뒤에 그림도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세아가 이제 결혼할 거니까 이래 불러도 되지. 꽃을 사왔네. 헌책방 가서 육아서 좀 사봤다. 이러는 이제 저의 어색한 사투리. 그 시어머니와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과 뭐 이렇게 책에 나오는 그림도 굉장히 예쁘고요. 첫 번째 책이 3대 육아입니다. 두 번째 책이 제가 앞에 적어놓고도 좀 헷갈리는데 쓸데없는 걱정 따위 맞죠? 네, 이 책 굉장히 일러스트가 이쁜 책이고요. 저 이 책 보면서 선물해주고 싶은 몇몇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걱정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임에 가까워요. 이 저자는 그 시마자키 칸이라고 트럭 기사 출신의 심리학자래요. 전문 분야는 인지과학과 실험 심리학이다.
전공은 뒷전이었고 우연히 들은 심리학 수업에 매료되어 트럭, 트레일러, 택시기사로 일하며 공부할 돈을 마련했다. 그리고 와세다 대학 대학원 인간과학 연구과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조교로 일하면서 리스크 심리학 수업을 맡아서 좋은 반응을 얻었대요. 네,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적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프롤로그. 이 책을 한창 쓰고 있던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테러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를 본 당신이 만약 다음 주에 파리로 갈 예정이었다면 당연히 걱정이 됐을 겁니다. 요즘 진짜 테러 때문에 여행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의 걱정이야말로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바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테러리스트들은 테러가 미수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만 하게 만들어도 여행은 취소되고 거리와 공항의 보안이 어쩔 수 없이 강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저 휘말려서 사망했다는 현상만 눈여겨보면 파리에서 테러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도쿄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거의 똑같거나 조금 적습니다. 전 세계 테러 사망자는 자폭한 테러범을 포함해서 연간 3만 명 남짓입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130만 명임을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 건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우리는 테러에 휘말릴 위험은 걱정하면서도 차를 운전할 때나 길을 걸을 때 사고가 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상 속에서 교통사고 같은 일을 당할 확률이 더욱 높은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실제 확률과 우리가 걱정하는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너무 위험한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서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거의 위험하지 않은데 지나치게 걱정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요컨대 걱정의 정도는 실제 확률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수치로 파악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적은 걱정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말라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서 숫자로 되게 바꿔진 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한테 노출되어 있는 게 뭐 타미플루 부작용, 교통사고, 독감, 화재, 식중독, 암, 상어의 공격, 낙뢰 뭐 이런 이제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건데 자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바꿔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10만 명당 몇 명이 그럼 이런 사고를 당하냐? 1위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암이라는 거죠. 250명, 독감 8.3명, 교통사고 3.3명, 의외로 교통사고보다 독감이 높죠. 화재가 1.7명, 10만 명당입니다. 살인사건이 0.52명, 비행기 사고가 0.013명, 식중독기 0.004명, 낙뢰가 0.002명, 타미플루 부작용이 0.001명, 상호의 공격은 0.00001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대상을 걱정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비행기 탈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 바란다. 추락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뻣뻣하게 굳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찬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으므로 그 비행기가 추락할 실제 확률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이 생각하는 추락할 확률은 실제 확률이 아니다. 또 사람에 따라 걱정하는 내용도 달라진다. 비행기는 몹시 무서워하면서도 해외에서 범죄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서 상어의 습격을 받을까 봐 걱정하면서도 교통사고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파트의 주요한 내용은 걱정이라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라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두 번째 책 쓸데없는 걱정 따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걸 소개하자면 뭐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남과 비교해 우울해지지 않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평균 연봉, 평균 신장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는 왜 남들보다 덜 받지?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통계학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우리가
그 걱정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평균값이 나오는데, 평균값이란 보통 알고 있듯 여러 수나 양의 중간값을 가리킨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키를 한번 얘기해보자. 많은 사람을 키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극단적으로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의 수는 전체로 놓고 보면 그리 많지 않다. 반대로 중간쯤 되는 사람, 즉 평균에 가까운 사람은 많다. 자, 그래프를 보면 이제 뭐 평균값이 있으면 키가 평균보다 작은 사람이 이쪽이고 큰 사람은 이쪽인데, 이거는 사람 수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값은 여기에 있지만 이건 비대칭이어서 이제 이렇게 평균값이 이쪽에 높이 있을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죠. 이걸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분포 형태는 좌우 대칭일 때도 있고 비대칭일 때도 있다. 키를 비롯한 자연계의 수치는 위 그래프처럼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이 많고, 수입 등 인간 사회의 수치는 아래 그래프처럼 일그러진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수입에는 상한선이 없어 빌 게이츠 같은 대부호는 그래프 오른쪽에 아득히 먼 곳에 위치한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부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시험 삼아 빌 게이츠 연수입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약 5조 원, 연애 5조 원이래요. 5조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똑같이 미국인의 한 해 평균 수입을 검색하니 약 3,500만 원 정도라고 나왔다. 이 수치로 보았을 때 빌 게이츠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평균값의 약 14만 배다. 이것을 키에 대입해보자. 만약 평균 키를 170cm라고 치면 빌 게이츠의 연수입 기준으로 키가 큰 사람의 키는 약 240km다. 이렇게 상상해보면 키와 연수입의 분포 형태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입이 얼마다라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적지? 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보통 걱정을 만든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평균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신경 쓴다. 예를 들어 아기가 첫 걸음마를 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키처럼 개인차가 있다. 만약 분포가 좌우 대칭이라고 하더라도 약 절반에 가까운 아이는 평균보다 늦게 걸음마를 떼는 셈이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무려 세상의 절반의 어머니가 걸음마를 늦게 떼는 아이 때문에 걱정하게 된다. 분포가 좌우대칭이면 그래도 걱정하는 사람은 전체의 반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연수입처럼 분포가 일그러진 경우라면 걱정하는 사람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세로축은 사람 수를 나타내므로 사람이 가장 많은 부분에 가장 높이 솟아있다.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이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평균값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평균값보다 위냐 아래냐만 신경 쓰면 수입이 보통인 사람들도 본인이 너무 적게 본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평균을 기반으로 한 사고방식은 우리 중 적어도 절반을 걱정시키고 분포 모양에 따라서는 절반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을 걱정 혹은 자괴감에 빠뜨린다. 자, 그럼 여러분 평균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려면 한 가지 꿀팁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백분위수라는 게 있는데 100명 중 몇 번째인가를 나타내는 숫자다. 다시 말해서 100명을 줄 세웠을 때 5번째부터 95번째에 들어가 있으면 보통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통계의 힘을 빌려서 얘기를 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침묵하는 다수라는 통계학적인 용어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어, 이건 뭐라 그럴까? 어쨌든 논리적으로 인간관계와 상관관계를 우리가 혼돈하는 거 아니냐. 정말 그 이유 때문에 걱정하는 걸까? 세상 모든 건 숫자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에 근거해서 여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당신의 걱정을 조목조목 반박해드리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철님 말대로 내 자신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두 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건 못 소개할 것 같아서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이 책은 그 영철님 말대로 내 안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필터를 바꿔가지고 괜찮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주는 책이고, 이 책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해줌으로써 걱정의 확률을
걱정을 감소시켜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주제지만 굉장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책까지는 못 소개할 것 같아서 이 책은 다음 주에 소개하기로 하고, 자, 그렇지만 이번 책은 쓸데없는 걱정 따위는 2번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좋아요 뿅뿅뿅도 좋습니다. 제이스님은 갑자기 걱정이란 감정을 수치로 이해해서 넘어서자라는 글을 보다 보니 일부러 걱정을 머리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든다는, 그렇겠죠. 뭐랄까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너무 많은 미디어 환경 같은 데 노출되다 보니까 너무 고려해야 되는 정보가 많아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뭐 이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좀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상재님 반갑습니다. 지훈님은 1번 3대 육아를 선택해 주셨고, 자, 오늘의 세 번째 책, 이거 진짜 좋았어요. 나는 언제나 술래. 오늘 많은 부분을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은 라는 그런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박명균님의 에세이인데, 이분 누구시냐면 과자 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과자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와 멈춘다. 차창으로 눈물을 훔쳐가며 글을 쓰는 남자가 보인다. 글 쓰는 과자 장수다. 트럭은 그의 생계수단이자 지필실이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와 술래가 사라진 골목의 풍경, 사람들 마음의 문의에 대해 글을 쓴다.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온 그는 글 속의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언제까지 술래할 테니까 함께 놀자.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줄 테니까 힘들어도 버텨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몰랑몰랑한 에세이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너무 감명 깊었어요. 하나하나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 좋았고, 이거는 이제 어떤 골목길의 사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전교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대요. 학교에서 문예반을 만들어서 교육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가 고등학교 때, 요즘 이런 일은 없겠지만 무기정학을 받은 거예요. 학교는 그만 다니고 싶었으나 부모님이 말려서 졸업은 했다. 그 즈음 그동안 썼던 글을 책을 냈다. 1990년에 친구야 세상이 희망차 보인다, 이런 책을 쓰셨대요. 그리고 대학 입시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책가방에는 교과서 대신 소설책이 두툼하게 들어있었다. 그때 읽었던 1000권의 책과 고등학생 운동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가 글을 쓸 수 있게 한 미천이었다. 네.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과자 장사가 1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근데 이분도 또 필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어서 한번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친구의 하루가 쏟아졌다. 20살 모래내 지하방에서 자취할 때다. 5시 30분 항상 새벽이 무서웠다. 일어나지 못할까봐. 자, 요거는 몰입을, 어차피 에세이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허리를 잘 하고. 자다가 하루를 망치게 되는 것이 내겐 큰 무서움이었다. 인력 사무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시멘트 일이고 일당 5만 원인데 괜찮냐고 묻는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든 좋았다. 이게 20살 때에 막노동을 했던 부분의 일입니다. 봉고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내린 현장에는 3명이 더 있었는데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대형 펌프차가 있었고, 내가 할 일은 그 차 꽁무니에 시멘트를 까서 넣으면 되는 일이었다. 일이 시작된다. 드라이버로 시멘트 귀퉁이를 찔러 젖히면서 시멘트 봉지를 푹 잡아 찢는다. 시멘트를 확 털어 넣다가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욕까지 먹는다. 빈 포대를 털면서도 욕을 먹는다. 뭐든 사뿐사뿐 하라고. 몇 번 해보니 요령이 붙는다. 모든 노가다가 오전 9시에서 10시쯤 참 먹는 시간이 되면 대충 요령이 붙는다. 참을 먹고 나서 또래 애한테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이 자식 말하는 뻔세가 분명 나보다 어린데 3살 많단다. 나는 노가다 하면서 얘처럼 말 한마디 않고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도저히 또래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다.
당연히 아무도 내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다. 점심 먹고 조금 지나서 그 애는 힘이 드는지 시멘트를 허리에 받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노가다를 하며 힘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엔 손발에 힘이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쓰게 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눈에 보이면 좀 쉬게 해주거나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더 하기도 한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좀 더 한다고 했다. 뭔지 모르지만 또래 애한테는 사정이 있어 보였다. 주변에 쌓아놨던 시멘트가 바닥났다. 시멘트 더미에서 새로운 시멘트를 옮겨오는데 그 몇 걸음조차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냥 헬스하듯이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다. 십장 아저씨가 이틀 반나절 정도 걸리는 일인데 일 잘한다고 마저 같이 하자고 해준다. 사실 반나절을 믿진 않는다. 그 반나절은 늘 하루였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올게요. 그렇게 하루가 갔다. 일을 끝내고 씻는데 팔뚝이 허옇다. 물로 씻어내면 없어졌다가도 물기가 마르면 다시 허옇게 된다.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시멘트 먼지와 엉켜서 철사 같다. 평생 이렇게 거대하고 긴 코딱지는 보지 못했다. 시멘트가 코에도 들어가서 공구리를 치인 모양이다. 씻고 나니 개운하다. 그러니까 20살 때 처음 뭐라 그러죠? 이런 막노동을 할 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이다. 하루 해봤다고 미리 시멘트를 차 쪽으로 옮기고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신경질이다. 왜 맘대로 하느냐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십장 아저씨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서 제 일거리 떨어질까봐 그런가 보다 생각해보기도 했다. 남 일까지 뺏어가면서 일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돈이 필요했다. 독립해서 살려면 항상 돈이 필요했다. 인력 사무실에 일이 많았지만 꾸준히 하려면 아파트 쪽 잡부를 해야 하는데 일당 4만 원에 소개비를 떼면 얼마 되지 않았다. 또 하루가 지나고 십장 아저씨가 어차피 내일도 올 거니까 급한 거 아니면 내일 한꺼번에 받아가란다. 그러면서 퇴근을 하면서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좀 미안했지만 일당 잡부로서 정해진 시간까지 난 잘한 거다. 아저씨들을 따라 식당으로 가는 애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어쩌면 말할 힘까지 아끼는 걸지도 모르겠다. 시멘트를 까놓는 이외엔 모든 동작이 불필요한 동작은 한 걸음도 없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다. 진짜 3살 많은 건지도 모르겠다. 자, 사흘째 그 현장에 다시 갑니다. 사흘째 현장에 도착했다. 인력 사무실을 들르지 않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아침차 먹을 시간이면 몸은 또다시 풀린다. 그런데 현장이 좀 바뀌었다. 펌프차가 없다. 거대하게 쌓여 있어야 할 시멘트 자리에 셰시가 잔뜩 쌓여 있었다. 아차, 옆동으로 잘못 온 모양이다. 얼른 옆동을 살펴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제자리로 와보니 1시간은 흘렀다. 십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다. 무전기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는 그에게 가서 혹시 여기 펌프차로 시멘트 작업하던 사람들 못 봤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하면서 노트 같은 것을 펼쳐보더니 그 작업은 어제로 끝났단다. 전화번호도 없었다. 현장에서 일당 잡부는 서류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자, 이렇게 돈을 떼인 거죠. 3일 일하고, 그러니까 이틀 일하고 3일째 갔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철수하고. 자, 좀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취방에 도착했다. 멍했다. 어떻게 돌아온 건지도 모르겠다. 인력 사무실에서 가끔 주인은 줬다. 돈은 꼭 그날 받으라고. 이제 와서 인력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원래도 도움이 안 되지만 소개비도 내지 않고 현장으로 직접 일 나가는 사람은 배신자 취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력 사무실 안 통하고 바로 갔으니까 인력 사무소에서 이 일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떼었지만. 전 재산 5천 원에서 담배를 사 피우고 거스름돈을 받았다. 낯설다. 아침 먹을 시간에 자취방은 낯설다. 몸만 빠져나온 이불이 어수선하다. 책받침 2장 정도 되는 창문 밑에 책 한 권이 보였다. 전태일 평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순간 화가 났다.
책을 뽑아들고 반대쪽 벽에다 집어던졌다. 떨어지는 책을 발로 쿵쿵 밟고 또 밟았다. 주먹을 벽에 대고 날렸다. 벽에서 피가 묻어나왔다. 새벽에 살찐 모기를 잡았을 때처럼 피가 묻어나왔다. 정권의 살점이 밀려서 너덜너덜거린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소외된 사람을 위해. 천만의 말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가난하고 내가 소외됐다. 이놈의 세상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이제 겨우 20살인데 나한테 뭘 바라냐고. 인간에 대한 사랑?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고. 나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도대체 뭘 어쩌라고. 어스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손에는 삼겹살과 소주를 들고 있었다. 대충 알겠다는 듯이 웃어주면서 고기를 굽는다. 빈속에 고기를 먹으니 좋다. 쓰린 마음에 소주가 들어가니 또 좋다. 가난하고 소외된 마음이 친구 덕분에 풀린다. 술을 다 마시고 슬슬 일어나려던 친구가 말한다. 아참 이거 오늘 지하철에서 신문 팔았어. 신문값 주고 남은 거야.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낸다. 담뱃값 정도. 손이 다시 들어가더니 호주머니에서 한 움큼 동전이 떨어진다. 방바닥에 엄청난 동전이 쏟아졌다. 1,000원짜리 몇 개와 10,000원짜리도 한 장 있었다. 친구의 하루가 쏟아졌다. 친구를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무릎을 꿇고 친구의 하루를 움켜잡았다. 손에서 동전이 툭툭 떨어졌다. 그 동전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친구는 원래 내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기의 하루를 아낌없이 주고 간 거다. 난 뭐야? 눈물이 난다. 겨우 돈 10만 원에 세상 끝난 것처럼 군 게 창피했다. 돈이 없다고 마음까지 가난해진 게 부끄러웠다. 내 울음 하나 담아내지 못하는 좁은 방이었다. 울음이 새나가도 개의치 않고 울었다. 부끄러운 대로 울었다. 내가 나에게 미안했다. 세상이 어떻든 지지 않겠어. 전태일 평전을 집어들었다. 읽지는 않는다. 읽어서 새로울 것도 없다. 함께하는 마음 때문에 곁에 둔 책이다. 내가 밟고 때린 형을 미안한 마음으로 제자리에 다시 꽂아둔다. 난 형처럼 살 거지만 형처럼 죽지는 않을 거다. 100살까지 살 거다. 네, 좋죠. 제이스님 3번 책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사실 이 책이 막 그런 책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무거운 얘기는 아닌데 이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책을 파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술래잡기가 술래밖에 할 수 없고 내가 여기 앞에만 현실만 봐야 되지만 하늘은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파란 마음이 드는 책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건 자기 본인의 20살 때 이야기지만 과자 장수를 하면서 동네 아이들과 사람들과 우리 가족과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막 풀어서 이제 에세이인데 너무 이 첫 번째 글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들으셨던 영철님, 제이스님 다 좋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책이고 따뜻한 책이고. 자, 오늘 3권의 책을 소개했고 3권만 소개했는데 40분이 갔어요. 첫 번째 책은 1번 3대 육아, 2번 쓸데없는 걱정 따위, 3번 나는 언제나 술래입니다. 다 좋고 재밌는 책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읽고 싶은 책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이 없으면 좀 재미없나?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네, 영희님도 술래가 재밌다고 해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글을 공지로 또 띄워 놓을 테니까 많이들 계속해서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재님은 2번 책 쓸데없는 걱정 따위가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임승수 작가님하고 같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하시는 분이셔서 저희가 내일 10시부터
1시간 동안 작가님하고 같이 그 자본론, 우리가 다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그 책을 본 적이 없다는 막스의 자본론을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본론이 궁금하신 분들 내일 밤 10시에 책벌레에서 같이 들어보아요. 네, 그러면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시고요. 지우님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랬는데 우리에겐 또 너무 좋은 책이 많아 세상에, 그죠? 그 고민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그 임승수 작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